이게 대체 무슨? 깜깜한 새벽, 텐트 안. 내 아내와 우리 형이 옷이 흐트러진 채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예순, 임기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53살이던 시절,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 유빈, 아들 환희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2살 위인 형, 임기원이 있었습니다. 형은 젊은 시절부터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 그딴 거 왜 해? 자유가 최고지. 형은 25살 때 부모님께 단호하게 선언했고 그 뒤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형도 결혼해서 가정의 따뜻함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가족여행이나 외식 때마다 형을 꼭 불렀습니다. 아내 유빈도 형과 말이 잘 통했습니다. 셋이 친하니 우리끼리 있을 땐 아내가 형을 아주버님이라는 호칭보다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편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세 식구 외출에 형이 끼는 걸 싫어할 만도 하건만 오히려 아내가 먼저 챙길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여보, 오빠도 같이 가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 형한테 전화해봐. 저는 유빈이 형에게 잘 대해주는 게 늘 고마웠습니다. 우리 셋은 자주 만났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유빈과 기원 사이에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작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워크샵으로 3박 4일 출장을 갔을 때였죠. 혼자 남은 유빈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심심한데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 그래, 어디서 볼까? 처음엔 그저 식사였습니다.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형과 파스타를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오빠는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워. 너도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 같이 놀자. 유빈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한 잔, 2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오빠, 오늘 환희 아빠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뭐가? 허전할 줄 알았는데 왠지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 기원은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유빈도 기원을 바라봤습니다. 찌릿. 그 순간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유빈은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에 지쳐 있었고 기원은 책임 없는 자극을 원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완벽한 놀이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기원의 집에서 그 이후로 제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유빈과 기원은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호텔이 아닌 기원의 집에서 혹은 한적한 펜션에서 아들 환유는 기숙학교에 다녔기에 방해될 일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원은 유빈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자유롭게 연애했다는 겁니다. 유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얽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 완벽하잖아. 그게 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유빈과 기원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 와 있었어? 응, 유빈이가 저녁 먹자고 해서. 그래, 나도 끼워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파 밑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빈과 기원의 발끝이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기원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유빈도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형, 유빈이 착하지? 형이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 유빈이가 잘 챙겨줘서 좋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착하고 형과도 사이가 좋고 아들도 잘 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유빈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좋지. 환유도 같이? 환유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대. 우리끼리 가자. 기원 오빠도 같이. 형도? 좋아. 형한테 전화해 볼게. 저는 신이 나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 셋은 차에 짐을 싣고 강원도 야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기찬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니까 좋다. 그러게. 형도 가끔은 밖에 나와야지. 오빠, 오늘 밤에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좋지. 소주도 한잔 해야지.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텐트 2개를 쳤습니다. 제 텐트, 형의 텐트. 해가 지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쳤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건배. 3개의 소주잔이 부딪혔습니다. 화목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제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유빈과 기원은 서로를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진한 놈.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우리는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봐. 그래, 잘 자. 저는 유빈과 함께 텐트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기운에 잠이 깼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옆을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간 건가? 어둡기도 하고 위험할 텐데. 저는 눈을 비비며 텐트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영장 화장실 쪽을 바라봤지만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니겠지? 이 야밤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의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을 깨워서 같이 찾아봐야겠어. 형의 텐트 앞에 섰습니다. 형.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지지직.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유빈과 기원이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빈의 머리는 기원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기원의 팔은 유빈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둘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입에서 신음처럼 새어나온 그 소리에 텐트 안에 2사람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유빈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기원은 부스스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찬아, 이게. 닥쳐.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영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멀리서 잠들어 있던 다른 캠핑객들의 텐트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당장 나와. 둘 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때려야 하나? 저 새끼를, 저 여자를.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빈과 기원은 급하게 옷을 추스르며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간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 텐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빈과 기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짐을 챙겼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3시간의 귀가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날 속였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 기찬아. 나가라고.
기원이 돌아가고 유빈도 제 성화에 모시겨 친정에 가 있겠다며 짐을 싸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술로 버텼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환유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유가 혹시 형의 아이라면? 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저는 환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검사를 맡겼습니다. 길게 느껴지던 기다림 끝에 결과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다행히 환유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기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유빈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형과 아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빈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기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침묵. 대답 안 해? 유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의 10년쯤 됐어. 뭐?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10년? 10년 동안이나?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여보,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10년 동안 내가 제일 믿었던 두 사람이. 미안해. 유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귀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혼하고 둘이 결혼이라도 하게? 유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찮아. 우린 그냥 뭐. 서로 부담 없이 만났어. 난 그동안 연애도 했고, 유빈이도 가정은 잘 지켰고, 쾅! 제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담 없이? 가정을 잘 지켰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유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그냥 뭐, 심심해서? 재미로? 권태로웠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이랑 잤어? 유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원을 쳐다봤습니다. 형은 뭐야? 동생 뒤통수 치는 게 재밌었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귀찮아, 미안해. 난 정말 미안하면 끝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들을 얘기 없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형, 너도. 이제 난 형 없어. 귀찮아. 나가라고. 기원과 유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유빈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 이제 끝이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환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유야, 아빠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환유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환유는 들으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환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난 아빠 편이야. 엄마랑 삼촌은 용서 못해. 절대. 환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어차피 벌어진 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행복해질 생각만 해.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혼 과정을 겪으며 괴롭고 힘들고 사는 게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저도 제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환유야, 아빠 미국에 갈까 해. 미국? 응.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고 괴로워.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환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저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인천공항. 환유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아빠, 밥 잘 챙겨 먹고 연락 자주 해. 그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아빠 같아. 너도 잘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하고. 환유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느덧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주 연락할게. 응, 아빠.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 작은 아파트. 저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지만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뒤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어느 날 환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 얘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삼촌이랑 다시 만나는 것 같아. 나는 아빠 편인 거 알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젠 상관없어. 그들 인생이야. 세월이 흘러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미국 생활로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어도 나름하게 되었고 작은 한인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투어를 진행하던 중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라, 58세의 한국계 미국인. 회색 단발머리가 우아한 그녀는 혼자 꽃을 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파이크 스트리트가 어디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라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헤어지며 사라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시나요?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사라와 저는 매주 만났습니다.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과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 손에 결혼 반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끼고 계세요? 사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빼려고 했는데 빠지질 않아요. 아니, 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천천히 하세요. 준비되면 빠질 거예요. 그날 밤 사라는 혼자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빼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이젠 보내줄게요. 사라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제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라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1년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꼭 와줄 거지?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형과 유빈을 마주칠지도 몰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보며 사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피하면 그들이 이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같이 가요. 용기를 얻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환유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환유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사라와 함께 예복을 차려입고 서울의 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유빈을 보면 괜찮아요, 여보.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환유는 멋진 신랑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인터넷으로 소개받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본 신부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형 기원, 구석자리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전처 유빈. 반대편 끝자리에서 혼자 손수건을 쥐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파리한 얼굴이었습니다. 환유가 저와 사라가 부모석에 앉기를 바랐기 때문에 유빈은 저만치 멀리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환유도 제 엄마와 많은 교류를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가슴 한쪽이 짠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 환유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아들과 며느리가 퇴장하는 순간 하객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환유를 축복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은 멋쩍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유 부부와 함께, 사라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 행복했습니다. 그때 기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귀찮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형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귀찮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이제 없었습니다. 다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잘 지내. 그게 제가 형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기원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유빈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의 손을 잡고 환유를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가족. 유빈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들. 식장을 나서며 사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겼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를 마치고 사라와 저는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다. 형과 유빈은 결국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환유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둘은 제가 떠난 후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되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은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빈도 혼자였습니다. 환유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고 유빈은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환유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내가 더 행복해. 어머니께도 감사 인사 전해줘요. 사랑해, 아빠. 저는 사라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아버지예요. 멋진 사람이고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녁, 우리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사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고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나를 위한 거였죠.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이제 정말 편안해 보여요.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1년 후 환유가 딸을 낳았습니다. 아빠 좀 전에 아기 낳았어. 얼마나 작은지 몰라. 정말 축하한다. 이름을 애진이라고 지었어. 진실된 사랑하며 살라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아빠 언제 보러 올 거야? 2달 후 사라와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우리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환유가 아기를 안고 마중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보자, 우리 손주. 작고 포동포동한 아기. 애진이는 제 품에 안겨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가 되니까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 이제 진짜 다 컸네, 우리 아들. 사라가 제 옆에서 환희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기찬 씨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찬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기찬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같은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